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오늘은 ACLS 알고리즘에 따라서 병원 내 CPR 상황에 전문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하이 퀄리티, 그냥 CPR이 아니고 하이 퀄리티 CPR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R 알고리즘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알고리즘이 있죠. 오늘은 이제 전문 심폐소생술 ACLS 알고리즘에 따라서 병원 내 CPR 상황에 우리가 CPR을 어떻게 할지, 특히 더 하이 퀄리티 CPR을 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신경 써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려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게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저보다 모르는 분들도 많고 의사라고 해도 CPR을 늘 하지 않는 사람은 헷갈릴 소지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병원에서 CPR은 의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의료인들이 다 코워크 해갖고서는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CLS 알고리즘을 다 공부하잖아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 CPR 상황을 대하는 새로운 안목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 공부하려고 찍는 영상인데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ACLS 알고리즘을 다시 보고 또 보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하는 느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폐소생술 ACLS 알고리즘이 있어요. 미국에서 AHA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데, 이 알고리즘 옆에 보면 가장 윗단에 CPR 퀄리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CPR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선 6가지 항목을 언급을 하는데,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PR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6가지 항목이 있고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Push hard, 세게 눌러라. 한 5cm 정도를 누르고 레이트는 분당 100에서 120회로 한다. 우리가 대충 외우고 있죠, 이 속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통 이 정도 속도로 합니다. 한 5cm 정도 누른다. 뭐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한다. 이거는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이거 아셨나요? 여기 보시면 Allow Complete Chest Reco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 퀄리티 CPR을 시행할 때는 충분한 속도로, 적당한 속도로, 충분한 깊이로 컴프레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컴플리트 체스트 리코일을 허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하이 퀄리티 고품격 CPR이 아닙니다. 자, 요거를 볼게요. 자,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발췌해 왔는데, 실제 심장 정지 현장에서 일반인 또는 의료 종사자가 시행한 심폐소생술의 40% 정도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가슴 압박 깊이가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조차도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충분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깊게 눌러줘야 됩니다. 깊게 눌러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강조하는 거는 상당수가 충분한 컴프레션이 안 되니까 충분히 깊게, 생각보다 깊게 눌러줘야 된다는 그 점 뿐만이 아니고 컴플리트 체스트 리코일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LV가 시스톨릭 하려면 장전을 해야 되고, 그 장전의 과정은 프리로드를 잘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장을 평가할 때 EF만 맨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심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어보면 되게 심장, 자심실의 다이어스톨릭 펑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항기 펑션을. 그래서 시스톨릭 볼륨을 잘 만들어내려면 프리로드가 잘 확보돼야 되고, 심장이 프리로드를 확보하는 방법은 LV의 다이어스톨릭 해서 쭉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레프트 에이트리움에서 키킹이 한번 들어가서 쭉 밀어넣고, 그러니까 심장은 프리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근데 체스트 월에 컴플리트 리코일을 허용하지 않으면 프리로드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계속 컴프레션을 하는데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컴프레션을 하면 인트라소라스틱 프레셔가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되고, 라이트 하트 쪽으로 볼륨이 들어오지 못해요. 레프트 하트는 거친 파도가 있는 동해안이라고 친다면, 라이트 하트는 천천히 고요하게 흐르는 약간 한강물 같은 느낌입니다. 라이트 하트는 프레셔가 높지도 않고 펄스 프레셔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약간 한강물처럼 이제 서서히 흘러 들어가는 이런 상태라고 저도 배웠는데, 우리가 체스트 컴프레션을 하고 충분히 이완을 허용하지 않으면 라이트 하트 쪽으로 볼륨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결국 이제 레프트 하트로도 볼륨 확보가 안 됩니다. 심장이 스스로 뛰는 게 아니니까 체스트롤 리코일에 의해서 서서히 그냥 겨우겨우 밀려 들어오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충분한 체스트롤 리코일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막 컴프레션만 열심히 하고 있다? 충분한 리코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 장전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방아쇠만 미친듯이 당기고 있는 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컴프레션이 중요하지만 충분한 체스트롤 리코일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컴프레션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가이드라인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가슴 압박 후 이완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완전한 가슴 이완은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때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된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솔직하게 저는 잘은 몰랐어요. 가슴 압박할 때 이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요 플로우가 이제 코로너리 플로우를 얘기해요. 우리가 심정지 상황에는 심폐소생술에서 다시 ROSC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ROSC가 되고 나면 그 리버서블한 코어즈를 찾아야 되고 그 코어즈를 해결해 주는 게 사실 결국 이제 심폐소생술의 완결입니다. 그 상당수의 원인이 코로너리 문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너리의 블러드 플로우는 다이애스톨릭 시에 블러드 플로우가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CPR 상황에 컴프레션도 중요하지만 코로너리 플로우를 잘 유지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에이트리얼에서 블러드 프레셔가 좀 유지되는 조건 하에 그래서 충분한 체스트롤 리코일을 통해서 에올틱 밸브가 닫혀있는 다이애스톨릭 상황에 코로너리 블러드 플로우가 가장 잘 가기 때문에 우리는 체스트롤 리코일 시간에 코로너리 퍼퓨전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체스트롤 리코일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잘 지켜줘야 됩니다. 컴프레션만 미친 듯이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Minimize interruption in compression. 자, CPR 상황에서는 컴프레션을 방해되는 걸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부득이하게 멈출 수 있는 상황 제외하고는 컴프레션을 멈추면 안 됩니다. 실제 CPR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컴프레션이 잠깐 멈춰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라인이 없어서 라인을 블라인드로 페모럴을 잡는데 잠깐 좀 CPR을 멈춰줘야 될 때도 있고 CPR 상황에서는 구강 내 분비물도 많고 시야 확보도 안 되는데 컴프레션까지 하고 있으면 기관 삭관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션이 좀 잠깐만 멈췄으면 할 때가 있긴 한데 어쨌든 컴프레션을 멈추는 상황은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컴프레션을 한번 할 때마다 시스톨릭 볼륨 때문에 에이트리얼 레벨의 블러드 프레셔가 조금씩 높아져요. 이렇게 산을 타고 열심히 올라갑니다. 계속 CPR 하면서 겨우 올라가서 올간 펄퓨전, 티슈 펄퓨전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카디악 아웃풋을 이제 겨우 만들어 놨는데 잠깐 루카스 넣느라고 잠깐 컴프레션을 멈춘다고 쳐볼게요. 혹은 손을 교환하느라고 잠깐 컴프레션을 멈췄어요. 그러면은 블러드 프레셔가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컴프레션을 시작해서 펄퓨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아트리얼 레벨의 블러드 프레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다시 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쭉 해야 겨우 충분한 블러드 프레셔를 만들 수가 있어요. 멈추지 않으면은 계속 오랜 시간을 충분한 펄퓨전을 해줄 수 있고 잠깐 멈추고 다시 또 컴프레션하고 또 잠깐 멈추고 다시 컴프레션하고 이러면 실제로 충분히 펄퓨전이 되는 시간은 되게 적어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머리도 손상을 입고 장기도 손상을 입고 코로너리 블러드 플로우도 안 좋고 ROSC 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컴프레션을 멈추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Avoid excessive ventilation. CPR 상황에 벤틸레이션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벤틸레이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CPR 상황에서 가슴 압박도 중요하고 벤틸레이션도 중요합니다. 사실 CPR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벤틸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에서는 일관되게 벤틸레이션과 서큘레이션 둘 중에서는 그래도 서큘레이션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보통 원내 CPR 상황에서 컴프레션을 하면서 엠브백잉을 막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벤틸레이션 하시면 안 됩니다. 벤틸레이션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자, 국내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사실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 하면 병원 밖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에서는 벤틸레이션을 그렇게 아주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벤틸레이션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기도 어렵고 잘 못할 거면 컴프레션이나 좀 제대로 해주세요라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일반인은 가슴 압박 소생술, 컴프레션 온리 CPR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컴프레션과 벤틸레이션 둘 중에서 상당히 이제 컴프레션을 좀 강조하는 분위기다. 지금 요거는 병원 밖 상황에서 일반인 구조자용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슴 압박을 할 때
여기 보시면 노란 걸 읽어보세요. 인공호흡을 할 의지가 있고 교육받은 구조자는 표준 심폐소생술 30대 2 비율로 가슴압박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슴압박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슴압박 심폐소생술, 재세동 이 사이클을 계속 돌고 벤틸레이션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병원 밖 심폐소생술 상황은 이제 상당수가 Vpip 어레스트일 거고, Vpip 어레스트라면 사실 가슴 압박하고 사실 재세동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 의미가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이드라인에서는 상당히 벤틸레이션을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CPR 상황에 엠부백잉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벤틸레이션을 너무 하면 서큘레이션이 좀 방해가 됩니다. 음압으로 우리가 보통 벤틸레이션을 하는데 CPR 상황에서는 양압으로 벤틸레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인트라소라식 공간에 벤틸레이션에 의한 양압과 컴프레션에 의한 양압이 서로 인트라소라식에서 파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엠부백잉도 제대로 안 되고 서큘레이션도 제대로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종합적으로 볼 때는 벤틸레이션을 이제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품격 닥신TV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Chest compressor every 2 minutes or sooner if fatigue. 컴프레서는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은 2분마다 교환을 하라는 거고요. 2분마다 교환하는 걸 고려하라고 consider change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change 2분마다 가슴 압박하는 사람 교환해 주십시오. 지금 원내 CPR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 CPR은 루카스 도착하기 전까지는 인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가슴 압박할 수 있는 인력은 가슴 압박은 2분마다 교환해 주십시오. 만약에 지치는 것 같으면 더 빨리 교환하셔도 됩니다. 컴프레션은 그만큼 하이 퀄리티 CPR에서 양질의 컴프레션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벤틸레이션보다도. 자, 다음 주제입니다. If no advanced airway 30대 2 compression ventilation ratio. 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ACLS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한 심폐소생술이고 결국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전문 기도사건을 하게 됩니다. 기관사건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드밴스드 에어웨이 확보되기 전까지 인투베이션 하기 전까지는 30대 2로 엠부백잉 할 때 컴프레션 벤틸레이션 레이쇼를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틸레이션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엠부백잉 할 때는 30대 2입니다. 이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은데 컴프레션 열심히 하고 있고 엠부백잉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찾아봤는데 어드밴스드 에어웨이 없을 때는 30대 2가 맞습니다. 그리고 벤틸레이션 할 때는 컴프레션을 멈추고 합니다. 다시 컴프레션 막 하고 있으면서 벤틸레이션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컴프레션 30회 하고 멈추고 그 다음에 벤틸레이션 2회 풀 타이달 2회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컴프레션 30회 하고 멈추고 벤틸레이션 2회.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태평하게 하긴 좀 어려워서 컴프레션도 열심히 하고 벤틸레이션을 조금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벤틸레이션 레이쇼가 높아지는 것 같긴 하고, 사실 이제 원내 CPR 상황은 대부분은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아스픽시아 어레스트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경우는 이제 벤틸레이션이 되게 서큘레이션만큼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벤틸레이션 레이쇼를 좀 높이고 싶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30대 2입니다. 전문 기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인투베이션 되기 전까지는 엠부백잉 할 때는 30회 가슴 압박과 2회 인공호흡을 반복하며 30회 가슴 압박 컴프레션하고 2회 벤틸레이션 하고, 인공호흡을 할 때는 가슴 압박을 잠시 멈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컴프레션 멈추는 시간을 최소화하긴 해야 되지만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컴프레션 30회 하고 그 다음에 멈추고 풀 벤틸레이션 해줍니다. 왜냐면 이게 두 개가 서로 파이팅을 하기 때문에 엠부백잉을 하면 마스크 피팅도 잘 하기 어려운데 컴프레션 하고 있는데 엠부백잉 해봐야 피팅이 안 되고 이게 양압으로 벤틸레이션을 줘야 되는데 다 새나가요 옆으로. 그러니까 벤틸레이션도 제대로 안 돼요.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냥 확실하게 하라, 약간 그런 얘기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CPR 하면서 엠부백잉 막 계속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자, 다음 얘기입니다. 이제 고품격 닥신TV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심폐소생술에 의한 심방출량 카디악 아웃풋은 정상의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일회 호흡량이나 호흡수보다 더 적은 환기를 하여도 효과적인 산소화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심장의 레스팅 상태의 카디악 아웃풋이 분당 한 5에서 6리터 정도가 되는데 이제 어레스트가 나면 본인 카디악 아웃풋이 아예 없죠. 내가 외부에서 CPR을 컴프레션을 해가지고 카디악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잘 만들어 봐야 실제 이제 4분의 1에서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디악 아웃풋이 저도 요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우리가 체스트 컴프레션으로 만들 수 있는 카디악 아웃풋이 대충 한 2리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간 퍼퓨전 겨우 될 수 있는 정도를 유발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호흡이라는 거는 벤틸레이션과 서큘레이션이 서로 만나야 돼요. 전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지만 뭐 VQ 미스매치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벤틸레이션도 되지만 알베올라에 벤틸레이션 돼서 들어온 그 공기가 알베올라에서 가스 익스체인지를 해야 되고 가스 익스체인지를 하려면 블러드 플로우가 있어야 됩니다. 플로우가 없으면 가스 익스체인지가 되지 않아요. 왜? 그 산소 분압, 이산화탄소 분압의 그레디언트가 없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가스 익스체인지가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 ATP를 사용하는 능동 수동이 아니잖아요.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의 그레디언트가 알베올라에 만들어지려면 서큘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 서큘레이션이 되게 적다는 거예요. 이 CPR 상황에는 서큘레이션이 적으면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벤틸레이션 양도 사실 좀 적어져도 됩니다. 많아봐야 VQ 미스매치로 그냥 뻥 벤틸레이션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이 정상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사실은 벤틸레이션도 한 3분의 1 정도만 해줘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 이 어레스트 상황에는 뭐 하이퍼캡니하고 하이폭시아 상황이기 때문에 AA 그레디언트나 CO2의 그레디언트가 되게 높겠죠. 물론 CO2는 그레디언트랑 상관없이 그 가스 익스체인지가 되게 잘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베올라랑 그 캐필러리 쪽에 이산화탄소 분압의 그레디언트는 이제 없다고 보통 보고 가정을 합니다. 그만큼 가스 익스체인지가 잘 되나 봐요. 근데 우리가 O2는 AA 그레디언트라는 걸 학생 때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AA 그레디언트라는 게 알베올라와 블러드, 캐필러리 블러드의 그 산소 분압의 그레디언트죠. 그 그레디언트가 되게 클 거 아니에요, CPR 상황에는. 그러니까 사실 옥시게네이션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안 해도 생각보다 쑥쑥 되게 잘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벤틸레이션 요구량이 조금 더 적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벤틸레이션 많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져 있지, 인트라소라스에서 서로 파이팅만 하지, 베너스 리턴 방해하지, CPR 하면서 벤틸레이션 앰프백잉 해봐야 마스크 피팅 제대로 되지도 않지, 파이팅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실 엠부백잉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이제 저한테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던 제 스승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문 기도사건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인투베이션 하기 전까지 엠부백잉만 잘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엠부백잉의 효과는 인투베이션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엠부백잉도 퀄리티를 높게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헤드 틸트 친 리프트 해서 에어웨이를 열어줘야 됩니다. 가끔 막 엠부백잉 하고 있는데 고개는 이러고서 엠부백잉 하고 있어요, 환자가. 이거 에어웨이가 열려 있지 않죠. 헤드 틸트 친 리프트해서 에어웨이를 일자로 열어주고 에어웨이 넣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엠부백잉을 하는데 이게 양압환기이기 때문에 양손으로 마스크 피팅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뭐 L튜브 꽂고 있고 뭐 하이플로 꽂고 있고 거기다 마스크 피팅하고 엠부백잉 하는 거 아무 효과 없어요. 피팅이 안 되면 이게 양압환기이기 때문에 양압이 적용되지 않으면 벤틸레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다 빼버리세요. 마스크 피팅 정확하게 하고 새 나가는 거 없이 에어웨이 열고 엠부백잉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엠부백잉은 1인이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2인이 하셔야 돼요. 한 명은 벤틸레이션, 한 명은 마스크 피팅. 그래서 양질의 엠부백잉으로 벤틸레이션을 하시면 인투베이션이 급하지 않습니다. 자, 전문 기도기 삽관 후의 인공호흡을 보시면요. 전문 기도기 인투베이션이 된 다음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하지 않고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 압박을 시행하며 인공호흡은 6초마다 1회씩 분당 10회를 시행한다. 그러니까 전문 기도 삽관 인투베이션이 되면 그때부터는 엠부백잉을 6초에 한 번씩 해주면 됩니다. 컴프레션 쉬지 않고. 다시 반대로 인투베이션 되기 전에는 엠부백잉 할 때는 30회 2회, 30대 2고 그때는 벤틸레이션 할 때 컴프레션 쉬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도 쓰면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았는데 좀 헷갈립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제인데요. Quantitative Waveform Capnography if PET CO2 is low or decrease, reassess CPR quality. 자, 이제 ETCO2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ETCO2가 하이 퀄리티 CPR을 모니터링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ETCO2는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서큘레이션과
벤틸레이션 두 가지가 엔드 조건으로 다 만족을 해야 ETCO2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서큘레이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벤틸레이션만 하면 ETCO2가 나오지 않고요. 서큘레이션은 되고 있는데 벤틸레이션이 되지 않으면 ETCO2가 나오지 않습니다. ETCO2가 나오지 않으면 서큘레이션 혹은 벤틸레이션 둘 중에 하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컴프레션이 잘 되고 있지 않은지, 혹은 예를 들면 체스트롤 리코일이 충분히 안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컴프레션은 잘 되고 있는데 ETCO2가 안 나오면 벤틸레이션이 잘 안 되는 건 아닌지, 그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ETCO2는 호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분압을 체크하는 장치인데요.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호기가스에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는 베너스 리턴되는 CO2가 많은 그 블러드에서 알베올라에서 이제 가스 익스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호기가스에서 CO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여담인데, 요즘에 어떤 좋은 벤트들은 그 데드 스페이스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주는 이제 인공호흡기도 있어요. 그 인공호흡기가 데드 스페이스를 계산하는 원리가 뭐냐면, 사실 알 수가 없죠. 인공호흡기가 그 사람의 데드 스페이스 어떻게 알겠어요? ETCO2 갖고 맞추는 겁니다. 이건 CPR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흡기 말에는 데드 스페이스에 이산화탄소가 없고, 호기를 시작하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알베올라에서 나오면서 이제 믹싱되면서 나오고, 그게 다 워시아웃 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ETCO2 값이 세츄레이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갖고 대략적인 데드 스페이스를 약간 좀 맞춰볼 수 있는 겁니다. 가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많이 경험해 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나 좀 의문이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어요. 병원에서. 이 심정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 압박 할까요 말까요? 의식은 없거나 심정지 상태는 아닌 환자에게, 그러니까 어레스트 환자 아닌데 실수로 가슴 압박을 시행했더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시,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가능성은 뭐라고 됐어요? 매우 낮다. 심정지가 아닌 사람에게 우리가 실수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손상을 입힐 위험성이 적으므로 심장 정지가 의심되는 사람을 목격하는 경우, 의심되는 경우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가 병원에서는 사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분도 많고, 의식이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소실되는 경우들도 많고, 사실 우리가 펄스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테로스클레로시스 되게 심하고 AS 환자고 이러면 펄스 프레셔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 펄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많이 해본 사람들도 모를 수 있어요. 환자 부종이 심하면 또 알 수가 없고, 되게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의심되는 사람을 목격한 경우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 컴플리케이션은 되게 적으니까요, 생각보다. 자, 병원 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요, 환자 반응을 보인다. 두드려 깨워봐요. 반응이 없어. 그럼 바로 코드 띄웁니다. 두드려 깨워보고 펄스 있는지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두드려 깨워보고 반응 없으면 바로 코드 띄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구조 요청, 전문 심폐소생술 자동 재생기 요청하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병원에 반응이 없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다 띄우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 정도로 심정지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짜져 있는 거고요. 가끔 이제 심폐소생술 코드를 띄웠는데 알고 보면 이제 어레스트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또 좀 2년차 선생님들한테 혼날 때가 있습니다. 이 코드 누가 띄웠어요? 이거 어레스트 환자 맞아요? 최초 목격자 누구예요? 막 하고 혼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맞박에다가 이거 붙여주시면 됩니다. 두드려 깨워보고 반응 없으면 바로 코드 띄우고, 맥박과 호흡 확인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코드를 띄우는 게 맞아요. 내가 코드 띄웠는데 이게 아니어서 여러 사람들이 다 달려왔는데 내가 욕먹지 않을까? 그러시면 안 돼요. 가이드라인이 의심되면 코드 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움 요청 빨리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맥박 확인 과정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료 종사자에게도 어렵고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데는 너무 많은, 여러분들처럼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어려운데요. 맥박을 확인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맥박의 유무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없어? 그럼 바로 코드 띄우고 맥박과 호흡 확인은 10초 이내로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심폐소생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어요. 그럼 이제 펄스 확인하는데, 야, 이거 펄스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나 잘 모르겠는데? 야, 모르겠지? 10초 내로 결정하자. 펄스 없는 것 같아. 확실하지 않나? 컴프레션 하자. 바로 컴프레션 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 상황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펄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컴프레션 시작합니다 하고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닥신TV를 보신 분은 이제부터 확실하지 않으면 컴프레션 하시는 겁니다. 전문 기도기, 인투베이션은 빨리 할수록 좋을까요? 제가 아까 얼뜻 언급을 했는데 백마스크 대 전문 기도기, 요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에 백마스크 또는 전문 기도기 삽관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어쨌든 원내 상황에서 인투베이션을 하든 뭐 마스크 엠브백잉을 하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지금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AHA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요, 굉장히 명령조로 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스타트 CPR 시작해, 기브 옥시전 주고, 어태치 모니터 붙여, 리듬 쇼커블 리듬인지 확인하고, 쇼커블 리듬이면 VPB나 펄스레스 VT이면 바로 쇼 쳐, 이렇게 돼 있죠. AC 스토리나 PEA인 경우는 ASAP 에피를 주고 CPR 2분 바로 시행해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Consider Advanced Airway. 전문 기도사건 인투베이션을 consider, 고려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써있죠. 그동안 막 ASAP 막 바로 그냥 쇼커블 리듬 바로 쇼쳐, 막 바로 CPR 들어가, 그냥 명령조로 돼 있는데, 어드밴스드 에어웨이는 consider air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투베이션이 급한 게 아니에요. 퀄리티 CPR에도 보면 if no advanced airway 30대 2로 compression ventilation, minimize interruption in compression,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once advanced airway in place, 인투베이션이 되고 나면 6초에 한 번씩 이제 continuous chest compression과 함께 벤틸레이션을 하라는 겁니다. 30대 2로 엠브백잉 할 때는 컴프레션 30, 엠브백잉 2회,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투베이션 되면 6초당 한 번을 쉬지 않고 그냥 컴프레션 하면서 같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게 또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병원 내 원내 CPR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뭐 솔직하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원내 CPR 상황에서는, 병원 내 CPR 상황은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 CPR을 하는 사람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셔야 되고, 사실 CPR이 데미지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물론 제가 또 영상을 찍어놓으면 뭐 이래저래 약간 포인트 잘못 잡고 공격하시는 댓글이 좀 달릴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CPR 컴플리케이션이 매우 적고, CPR 해주면 카디아가 아파서 유발할 수 있는 거고, 뭐 인투베이션하고 벤틸레이션 해주면 사실 심장 뛰는 거나 똑같아요. 컴프레션 해주고 있으면. 물론 카디아 값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약간의 데미지를 입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고 컴프레션 잘하면 어찌 보면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이 퀄리티 CPR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닥신TV를 보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선 살릴 수 없습니다. CPR 상황에 이제 코드를 띄우면 달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받는 사람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병원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경험이 많은 사람의 그 퀄리티를 당연히 요구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어쨌든 다 살리려고 도와주려고 오신 분들이고, 나 혼자서는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CPR 상황에 서로 화를 내지 말고, 누구를 블레임하지 말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침착하게 하이 퀄리티 CPR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이제 잘 숙련된 집단은 CPR을 할 때 되게 막 여유롭게 해요. 약간 과장하면 커피 마시면서 CPR 하는 느낌으로, 자 저쪽에 2분마다 에피 주시고, 자 다음 컴프레션 할 사람 뒤에 대기해 주시고, 자 2분 될 때 이제 펄스 확인하고 쇼커블 리듬인지 확인할 거고, 그 시간은 최소화해 주시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자, 네, 쇼커블 리듬을 쇽 치겠습니다. 자, 쇽 치고 나서 펄스 확인하지 않고 바로 컴프레션 바로 들어갑니다. 컴프레션 2분 뒤에 그 다음에 쇼커블 리듬 펄스 있는지 다시 쇼커블 리듬인지 확인할 거예요. 자, 한쪽은 이제 아미오다론 준비해 주시고 300ml 볼로스로 줄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뭐 이렇게 그 여유롭게 막 커피 마시듯이 이런 식으로요. 숙련되지 않은 집단은 막 소리만 지르죠. 저기 뭐가 좋아? 막 뭐해? 컴프레션 멈추지 마! 뭐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화를 내는 상황은 대체적으로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CPR 상황을 목격했는데 진짜 숙련되고 잘 아시는 분들이 진두지휘 할 때는 오히려 더 침착합니다. 저도 거의 논펑션으로 CPR에 참여를 했던 그 초심자의 시절도 있지만 뭐 지금이라고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절에도 제가 되게 기억나는 인상 깊은 CPR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 지휘를 하셨던 분이 CPR 끝나고 나니까 다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잘했어. 뭐 자네 비번 주니까 효과 좋지. 뭐 그래서 다음에는 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뭔가 이제 실수에 의해서 약간 상황이 지체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블레임을 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조금 더 천천히 침착하게 한 명 한 명을 짚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펑션과 역할을 고려해서 이제 오더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그 신경외과 윤삐리리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병원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딱 이러셨어요. 약간 말투가 이런 식이에요. 제가 유튜브 하는 걸 그리 탐탁지 않아 하시던 교수님이셨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혹시 뭐 환자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인가요? 딱 했더니 아니다. 그러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는 따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식하면 안 되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다. 잘 모르겠네요. 뭐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셀프 프로텍션입니다. 셀프 프로텍션.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지만 우리도 죽으면 안 돼요. 우리도 보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중요해요. 근데 우리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CPR 잘하고 하이 퀄리티 CPR 숙지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셀프 프로텍션 잘 하셔야 됩니다. 니들 인저리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죠. 뭐 체어를 하고 나서 바로 그냥 주사바늘 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사실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의료인이라서 제가 약간 좀 바이어스된 소견일 수 있겠지만 사실 스스로 셀프 프로텍션 일단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